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산 지역 학생분들, 경기국내대학 문학과 건축 예술음악 사상을 통해 바라본 한국근현대사 8번째 시간입니다. 실은 2021년 1학년도 2학기 마지막 수업이죠. 함께 열심히 공부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조금이 일찍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주는 3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 좀 일찍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 일부 학생이 못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곧 오시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저하고 마무리 또 잘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난 한 학기 다양한 각도로 근현대사를 바라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었죠. 그 중에 첫 번째 학습, 제 소개도 있었고 수업에 대한 안내, 한국 근현대사 역사 구분 개관, 한국사 능력시험에 대한 안내라던가 수학 능력시험에 대한 안내 등이 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관념, 역사에 있어서 시간, 예를 들면 다 지나간 얘기라고 치부해야 하면 안 되는 거죠. 관계소 대왕은 서기 390에서 410년 사이 왕입니다. 태왕사신기라고 하는 역사 드라마가 배경이었습니다. 반면에 드라마 이산은 18세기 후반, 대략 1760년에서 1800년 사이 왕을 했던 정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강개토 대왕과 정조 사이에는 1400년 가까운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다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해서는 곤란하다. 역사에 있어서 시간관념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편 두 번째 주에는 첫째 주에서 구한말 정치에 대해서 또 경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데 이어 여러 가지 예술 또는 음악 이런 문학적 측면을 바탕으로 함께 그 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조망해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운영군의 봄 신소설 이런 작품들을 이야기해 보았고요. 그리고 구한말의 건축, 경복궁 중건, 덕수궁 석조전, 신식병원, 노래도 광화문 연가라고 한번 들었었죠. 그리고 일사조약이 체결된 덕수궁의 부속 건물, 중명전에 관한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1890년대 같은 시대에서 태동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동학과 계하사상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사회에 바라보는 시각은 또 많이 달랐죠. 동학은 조선왕조를 지지하는 속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개화파들은 그 생각이 좀 달랐죠. 입헌군조제가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동학은 일본을 맞서 싸워야 할 상대로 보았지만 개화파들에게는 일본은 근대화의 모범이 되는 국가로 인식된 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시대를 바라보는 정신, 망탈리 때는 비슷한 것도 있지만 차이 나는 부분도 있는 걸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는 인식을 함께 좀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세 번째 주, 일제강점기에 대해 공부했었죠. 그래서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를 정치와 경제적으로 나누어서 좀 시대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서 경제사회문화적인 활동들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각 시기별로 일제가 어떻게 억압하는지 살펴보기도 했고요. 이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도 함께 분석을 해 보았었죠. 그래서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 헌병 경찰 통치라던가요. 1920년대 문화 통치, 또
보통 경찰 통치, 1930년대와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등에 관해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을 해 보았죠. 한편 일제강점기 속에 처한 민중들의 상황에 대해 우리 독립운동했던 분들,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던 친일파들 이야기도 해보았고, 일반 민중들은 적당히 일제를 욕도하면서 적당히 따라가기도 했던 모습을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또 재밌는 용어도 있었어요. 일제 때 화장실, 지금도 간혹가다 학교에서 화장실에 사회적인 어떤 주제에 대해 욕을 하는 낙서가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일제 때도 그랬습니다. 일제 때 화장실에 낙서를 분석한 또 흥미로운 논문도 나와서 그 시대도 지금하고 좀 비슷하면서 좀 차이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적극적 친일파였던 이완용에 대해서 상당히 욕을 하는 낙서도 발견되었었고요. 네, 그래서 나쁜 짓하고는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3주는 그 일제의 정치, 경제적인 거를 잘 분석을 해보았었죠. 그렇다면 다음 주 네 번째 주 때는 일제강점기 문학을 살펴보았습니다. 1917년 무정, 또 1924년 운수 좋은 날, 1935년 상록수 살펴보았는데, 시간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지만 각 시기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은 무서울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실은 지금이 이제 2021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평창올림픽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많이 다를 겁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사실상 세상과 교류가 단절되다시피 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요. 네. 한편 일제 때도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가 상당히 차이가 났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죠. 조선 총독부 건물은 1920년대를 대표하는 대표적 건물인데 일제는 광화문을 가로질러서 이 건물을 설치하고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 온갖 만행을 저질렀죠. 하지만 해방 이후에도 이 건물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었고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인데요. 김영삼 대통령 때 철거를 결정할 때까지 국립 중앙박물관으로도 사용되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예술 부분 4주차 일제강점기 바라보면서요. 영화 아리랑 얘기를 했었죠. 1924년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회사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에서 1926년 발표한 건데요. 감독과 주연은 나홍규 선생님이 맡았고요. 일제라고 하는 그 광기에 미친 시기 때 미쳐야지 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고통의 시기, 절망의 시기, 죽음이 지배하던 시기를 영화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밀정은 일제강점기를 다루고 독립운동가도 다루고 친일파도 다루고 있지만 이건 1910년대 중반의 눈을 가지고 그 일제강점기를 다시 조망했다는 점에서 또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또 시대는 흘러도 공통점도 있을 겁니다. 사상적으로는 3.1운동 이후 1920년대 공산주의가 대거 유입되는 그런 상태를 공부하면서 공산주의에 의한 농민운동, 노동운동, 또 백정들의 신문 상승운동, 흔히 그 형평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또 남북한이 분단되는 이념적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부분을 조망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해도 민족주의냐 자유주의자냐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은 달랐고요. 그리고 1910년대냐, 20년대냐, 30년대냐, 40년대냐에 따라 또 잠옷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대의 시대의 정신에 대해 함께 고민을 했었던
해봤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5주차에는 해방 이후 그 고도 성장기, 이 말하면 1940년대부터 1900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79년 정도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는 시기까지 1950년대와 60년대, 70년대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았고 제1공화국부터 제6공화국 현재까지 헌법이 대규모로 바뀌면 부여되는 공화국에 대한 정리도 좀 해보았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에 대한 이해도 해보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1979년까지 민중들은 너무나 가난했던 고통의 시기 속에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 근대화를 추구했고 이승만 대통령, 장면 총리, 박정희 대통령 등에 대한 인식을 가졌는지를 추적을 해 보았죠. 그리고 그 시기 정치 경제적인 성과 대단했죠. 사실은 전 세계 최고 가난한 나라가 1979년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는 걸 각 부분별로 점검해 보았지만요. 그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고 도시와 농촌 사이에 소득의 불균등이 심화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또 월남 전파병이라던가 독일의 광부 간호사로 가게 되면서 그리고 70년대는 중동 지역 사막에 건설을 하면서 경제를 끌어야만 했던 시대의 아픔에 대해 살펴보기도 했었죠. 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좀 기억이 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 우리 여섯 번째 주는 그 1940, 50, 60, 70년대 해방과 고도 성장기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가지고 또 조망을 해 보았는데요. 1958년에 나온 소설 오바에탄, 1961년에 발표된 최인훈의 소설이죠. 광장. 무진기행도 참 의미 있는 건데 이건 1960년대에 다룬 건데요. 이거는 제가 수업 때 크게 얘기하지는 않았었고요. 목마와 숙녀, 세월이 가면의 낭만적인 모더니스트신 박인환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이분하고는 갈 길이 달랐던 신동엽 시인이라던가 김수영 시인, 김재하 시인에 대한 비교 분석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1974년 강남을 개발하면서 70년대 비교적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외국에 돈을 빌려와서 건설을 할 수밖에 없었던 AID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었죠. 지금은 철거되고 없지만요. 한편 1978년 박정희 정권의 최고 정점에서 세워진 세종문화회관의 장엄한 모습, 그러면서도 권위적인 모습, 그런 건축물을 세우게 되는 원인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술에서는 새롭게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또는 한국적인 미술을 추구했던 두 분, 이중섭 화백과 박수근 화백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또 살펴보고 이중섭 화백의 어떤 좀 비참한 삶에 대해서도 아픔을 같이 나누었죠. 너무나 가난했던 시기, 그의 예술을 알아주던 사람도 없었고 굶어 죽다시피 미쳐버리게 되는 한 천재 화가에 대한 슬픈 이야기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박수근 선생님 그림 현재 우리나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 작품들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분도 그렇게 살아생전에 부유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기 1960년대 이후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고조가 되는데요. 그러한 한국학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보았었고요. 그리고 그 시대의 모습, 특별히 혜은이라고 하는 초특급 가수에 대한 얘기도 해보았죠. 나훈아 이런 또 대형 가수들도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청바지, 통기타, 생맥주로 대표되는
젊은이들의 저항의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렇게 박정희 정권에 맞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었던 건데요. 또 금지곡도 있었고요. 하지만 정권의 차원에서는 통행금지라던가 장발 단속, 미니스커트 단속과 같은 군사 문화적인 억압하면 되는 거죠. 또는 강제로 힘으로 누르면 되는 그러한 행태를 보여주기도 있었습니다. 지나면 다 악연한 추억일 수가 있는데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에게는 상당한 고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되죠. 네, 그런 게 우리 육제학습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7주 지난주였었던가요? 우리가 민주화 시기, 흔히 말하는 그 1980년대 이후의 시기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고요. 그 시대의 대통령들이 또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5공화국과 6공화국의 차이는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또 남북한이 1980년대 이후 부쩍 통일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는데요. 이전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총정리를 한번 해드렸죠. 그런 것들 우리가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경제개발이라던가 독재라던가 민주화라던가 통일 이 네 가지 테마는 해방 이후 현대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들이 되고요. 당연히 출제에도 그 네 가지 테마에서 나오게 됩니다. 수능 같은 경우 10문제에서 많이 나올 땐 4문제가 이 구간에서 나오고 현대사에서요. 적게 나와도 3문제는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차분히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 90, 또 2000년대를 시대별로 경제 상황을 정리하기도 했고요. 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각 대통령별로 성과를 정리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민중들 경제는 성장하고 어제보다 나은 세상이 돼가는 면도 있었지만 여전히 어려웠던 시대에 대한 고민도 살펴보았습니다. IMF, 국가부도사태와 같은 미중유의 사건이 있기도 했었고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 2021년 공식적으로 전 세계 선진국으로 인정이 되었죠.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 아니라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은 세계 초인류 엘리트 국가 중에 하나로 공인이 된 상태고, 그걸 공인한 것은 우리를 칭찬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요, 실은 우리에게 국제적 책임을 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선진국이니까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를 위해 돈을 좀 많이 내도록 해라. 국제 원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사회적 책임을 져라. 이런 요구인데요. 그래서 우리 흔히 대한민국을 평가할 때 전 세계에서 원조를 받던 가장 가난한 나라가 대규모 원조를 하게 된 최초의 국가라는 소리를 듣게 되죠. 우리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도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경제 발전, 전 세계는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민주화 발전도 대단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국방력도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도 더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빈부격차도 있어야 되고 남북 통일도 해야 되겠고요. 또 동북아시아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을 견제하는 노력도 더 많이 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에 걸맞는 우리가 세계에 채무를 져야 하는 모습도 더 나와야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과정 8주차에 접어들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 주 그 8주차의 학습 내용은 바로 그 민주화 시기의 문화, 건축, 예술, 사상, 시대 정신 이런 테마들을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 역사 수업이지만 미래를 조망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흔히 우리 시대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도 하고요.
6차 산업이 전개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테마하고 화두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1, 2, 3차 산업혁명은 무엇이고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다른지 같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6차 산업 이전에 있었던 산업은 어떤 구조인지 파악하면서 6차 산업에 대해 함께 좀 고민하고 모색해보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졸업을 하신 다음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한 분 한 분 신청 면담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비대면 수업의 좀 맹점이기도 하죠. 비대면 수업이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또 수업 듣기 전이나 끝난 다음에 힘들게 학교에 오거나 집에 가는 그런 고통을 낮춰주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교수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얼굴을 보면서 인생에 대한 고민도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부분도 함께 상담하기에는 조금은 비대면 수업이 갖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이번 마지막 정리하는 수업에서는 하고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한 설계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또 이 수업 전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미래 공부하는 방향을 안내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수업은 진행이 되어 왔고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요. 뭐든지 시작이 반이다는 말도 있지만 마무리가 좋아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나기 아닌 거다라는 말도 있죠. 네, 여러분들 잘 좀 오늘 수업을 정리해 주시고 그 이해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인생에서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80년대 강주 민주운동과 관련된 노래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야 운동, 운동이라기보다 민주화 인사라고 하는 백괴한이라는 분이 작사, 또 북한 정권을 상당히 이해하는 태도를 보인 황석영이라는 또 소설가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곡을 또 좀 일부 고치고요. 김종률이라는 분이 작곡을 한 노래입니다. 특별히 80년대 민주화운동이 강하게 전개되면서 음악을 이전보다 많이 활용합니다. 물론 70년대 때는 양희은 가수가 부른 아침이슬이라는 노래가 금지곡이 된 바가 있죠. 그런데 80년대 이후에는 음악을 더 민주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금도 강주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노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전두환 대통령 때, 즉 5공화국 때, 다른 말로 1980년대 때는 사회적으로 금기되는 노래였었죠. 가사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민주화를 위해 한평생 노력하자는 맹세죠.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부겨. 경우에 따라 감옥에 간 동지도 있겠고 5.18 강주 민주화운동 때는 국군과 시가전을 전개하는 가운데 총에 맞거나 몽둥이에 맞아 죽는 동지도 있었습니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참이 눈물 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특별히 5.18 강주 민주화운동 때 사망한 많은 분들이 있었죠. 무고하게 또 죽은 시민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노래를 생각하면 굉장히 좀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은 현재는 강주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곡으로 국가기념일, 강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불리는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같이 또 한번 우리 유튜브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그래서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우리가 정권 기념일 때 부르는 노래가 좀 좋은데,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참석한 행사에서 이 노래가 연주되는 장면을 좀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저기 단톡방 링크로 임을 위한 행진곡 행사 노래를 넣어드렸는데요. 한번 이거 들어보시고요. 저하고 소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수업을 듣는 분들도 유튜브 한번 강주민자운동 임을 위한 행진곡 검색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들으셨는지요? 다 들었으면 다 들었다고 얘기 좀 해주실까요? 다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 규리가 아주 잘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김규리 학생은 이 노래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마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이 노래가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위한 노래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들으니까 대통령님 부르시는 거 보고 되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또 강주민주화운동으로 굉장히 큰 희생을 당하시기도 했고, 아,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 노래를 참 좋아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원래 이제 그분이 판사를 하시다가 박정희 정권 때 판사를 하시다가 아, 인권 변호사를 하신 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분으로 판사 변호사가 된 참 특이한 분인데요. 근데 또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오랜 친구이자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비서실장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노래를 부를 때는 80년대 이후 또 본인도 가담을 했던 그런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많은 감정이 복받쳤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누구나 지지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에 대해 다른 사람이 싫어한다 하더라도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래요. 때로는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결단력이 강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독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남의 말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은 또 어떤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유유부단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참 좋은 우리 지적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이 노래를 부르시니까 또 우리 감동이 남다른 부분이 있게 되죠. 그러나 어떤 대통령 과거 지낸 분들에게는 이 노래는 굉장히 불편한 노래일 수가 있고요. 또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 노래는 상당히 부담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근현대사는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 부분도 좀 있고 이런 걸 통해 서로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 상황이 역전이 되기도 해왔습니다. 한번 우리 역사 속에 현대사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군요. 네, 인물연인 진고. 네, 저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느낌이 남다릅니다. 실은 네, 이런 걸 여기 화면을 통해서 노래를 틀어드리면 좋은데 이 화면이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화면에 올라오는 내용이 캡처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올려드린 파워포인트가 캡처가 되니까 약간은 좀 한계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소리도 유튜브 같은 음악을 이렇게 좀 틀어드리면 좋은데 의외로 또 이런 게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편집에 대한 저작권도 있고 그게 그러니까 누구나 좀 들으면 좋을 내용, 알면 좋을 내용들이 유튜브 자체를 제가 올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통해서 좀 보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가 있어요. 당연히 수업 때 현장에서 만나서 틀리는 거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코로나 또 더군다나 코로나 변형 때문에 앞으로도 난리가 아닐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유튜브에도 제가 이 강의한 내용을 잘 올려드리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수시로 잘 활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업은 오늘 종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강의한 내용 올려드리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걸 활용하고 또 내년도 우리 1학기 때는 궁궐과 왕릉에서 배우는 조선왕조의 역사에 대해 또 같이 즐겁고 재밌는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시간 지나면 또 동영상 통해서 공부 한번 더 해보면서 하나하나 역사 전문가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학교에 체육 선생님, 과학 선생님이라고 해도 한국사 능력시험 3급 자격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평생 쫓아다니는 꼬리표가 한국사, 영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할 때 미리 좀 잘 해놓으면 두고두고 유용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는 가수가 된다던가 또는 어떤 다른 쪽에 있어 전문가로 일을 하게 된다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이 된다던가 선생님이 된다던가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과 같이 머리를 써서 하는 쪽 일에 종사를 하게 되면 한국사에 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은 한국사뿐이겠어요. 중국사, 일본사, 세계사에 대한 지식이 잘 갖춰진 사람이 다방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죠. 드라마 작가, 큐레이터, 학예사 이런 자리들은 당연한 거겠고요. 신문 기자도 마찬가지겠고요. 예를 들면 좀 전에 여러분들이 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노래하고 비슷한데 이건 이제 국가보훈처 광주민주화운동 행사 때 우리나라 유명한
성악가들이 나와서 손을 잡고 이 노래를 열창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사진으로 캡처한 건데요. 근데 이 노래를 이 기사를 쓴 기자가 광주민주운동과 임을 위한 행진곡의 연관관계를 모른다면 제대로 된 기사나 방송 보도가 나오기가 어렵죠. 반드시 그걸 짚어줘야 되잖아요. 네, 한참 전에 이 택시 기사라고 하는 영화가 화제가 되었죠. 광주 민주화운동 때 있었던 외국인의 눈에 비쳤던 그날의 진실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후 지식이 있어야 그 영화를 봐도 제대로 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또 광주 민주화운동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폄하할 이유는 없고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일단은 경청할 필요가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 또 자료를 모아서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고요. 자, 그런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 위대해질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라는 노래뿐만은 아닌데요. 이 노래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때 전후해가지고 많이 불려지고 그래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시작이 된 제6공화국에서 널리 불리게 됩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민주화운동 내지는 그런 쪽과 관련된 활동을 추구하는 작은 노래 그룹이 있습니다. 노차사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노차사에서 자주 이 노래를 부르죠. 광야. 또 김광석이라는 분이 또 작곡하신 가수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 노래를 잘 즐겨 불렀습니다. 오늘은 그 노차사 버전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노차사 광야. 실은 그 광야는 이육사의시 광야도 있죠. 이육사의시 광야도 있는데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사가. 네, 잠시 제가 네, 3분 10초 정도 분량이군요. 여러분들 링크 올려드릴게요. 단톡방에 링크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들으시고 저랑 또 소감 나눠보죠. 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역시 유튜브를 통해 수업만 듣는 분들도 유튜브에 노차사 강야에서 검색하면 동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잠깐 클릭을 멈추고요. 노래를 듣고 이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다 들으셨는지요? 다 들으시면 들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들었어요. 이번에 다정이가 또 아유 열심히 공부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오다냐 학생은 이 노래 들으면서 느낀 소감이 있으면 편하게 한번 얘기해봐 줄까요? 어, 노래를 들을 때 뭔가 느낀 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 설명 없이 들었거나 이게 6월 민주항쟁에 관한 노래라는 걸 없이 들으면 아, 되게 옛날 노래네 같은 느낌만 받고 끝났을 건데 약간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되게 그 1987 영화 봤을 때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예, 실은 그런 음악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모습이 있죠. 예를 들면 2020년을 전후한 시대, 여러분들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뭐 전부라고 하기는 어렵겠고요. BTS가 아닌가 싶어요. 뭐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던가 그런 BTS의 노래를 들으면 아마 나중에는 우리가 2019년, 20년, 21년 이맘때를 생각하게 될지 모릅니다. 세월은 막을 수가 없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죄송해요. 50대가 되고 때가 되면 BTS 멤버들도 40대, 50대, 60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노래를 듣는다는 건 그 노래를 BTS 멤버 그대로 나중에 듣거나 혹은 지금 현재 BTS 모습을 녹화해 놓은 걸 유튜브 통해 그런 노래를 듣는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는 추억 속의 노래를 듣는 것이고 어쩌면 역사 속에 있는 노래를 듣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노래가 실은 뭐 귀에 그렇게 와닿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학교를 요 시대 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니셨다면 이런 노래들은 귀에 익숙한 노래가 되고 이런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을 회상하게 되는 뭐 그런 약간은 좀 마법 같은 노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요, 이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분들은 원래는 사회 각층에서 이제 노동자로서 생활을 하는 분들이 민중의 노래를 부르는 경우라서요. 보시면 아무래도 복장이나 이런 어떤 스타일도 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이돌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나이대도 조금은 더 있으신 경우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 생활 속에서 나름대로 실천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노래를 부르니까 이런 분들이 주는 또 감동이나 느낌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아이돌의 잘생긴 외모라던가 이분들이 못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잘 가꿔진 그런 외모하고는 또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노래를 공중파를 통해 듣기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좀 설명도 듣고 하나하나 찾아서 들으면서 또 부모님하고도 한번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은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예술의 전당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1978년 만들어진 그 세종문화회관은 굉장히 권위적인 형태의 건물이 쭉 기둥이 굵으면서 쭉쭉 뻗어 있다던가 아주 무게감이 있는 지붕이 있다던가 누가 봐도 압도당하는 뭐 회랑이 있다던가 1층 로비가 아주 웅장하다던가 뭐 이런 면인데요. 박정희 대통령 때 권위적인 정부의 그런 위험 있는 모습을 상징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예, 예술의 전당은 1984년 짓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전두환 대통령 때인데 같은 군사정부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유화 정책이 일어났고 전두환 정부도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정부
그러니까 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건물이 완공이 된 1993년은 노태우 대통령 때로, 이때는 아무리 노태우 대통령이 군인 출신 대통령이라고는 해도 제9창법 개헌으로 인해 직선제로 대통령이 선출된 경우죠. 그래서 그 시기는 독재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노태우 대통령이 12.12 쿠데타의 주역인 거는 맞지만 노태우 대통령 시기를 독재의 시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 선출도 국민투표를 통해 이루어졌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민주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관료 집단도 그런 걸 잘 지원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예술의 전당은 매우 부드러운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들도 하나가 아니라 복합 공간으로 조성이 되면서 상당히 서초동 앞에 우면산이라고 있는데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앞에 우면산이 있어요. 그 앞에 넓은 대지 속에 뭐 미술관 또는 뭐 콘서트, 소규모 콘서트홀, 대규모 공연장 이런 형태로 조성이 되죠.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공연장은 카네기홀입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역대 부자 중 한 사람으로 미국의 철강 산업을 석권했던 사람입니다. 철강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왕이 많이 있었죠. 4대 천왕. 발명왕 에디슨, 석유왕 록펠러, 그리고 철강왕 말씀드린 카네기, 자동차왕 헨리 포드, 뭐 이런 사람들인데요. 근데 그 카네기홀에 쓰는 걸 전 세계 공연자들이 굉장한 영예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에 쓴다는 게 공연자들에게는 꿈의 무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좀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아이돌 중에 상당수는 아직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 공연을 하지 못했어요. 제 아들을 보니까 뭐 중3인데 이제 고2 올라가겠죠. 뭐 고교 래퍼라고 하는 것도 즐겨 듣고 여러 가지 그러한 또 그 나이 또래가 좋아할 음악들을 듣는데 무슨 공연 대회에서 누가 1등을 했다라던가 뭐 저한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그분들이 참 실력이 있는 가수라는 것은 제가 알겠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음악을 열심히 한 분이라는 건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분들이 제 생각은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에 초청을 받으려면은 조금 더 음악적 내공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예술의 전당이 80년대 민주화 시기 때 조성이 되는 복합적 문화 공간이 됩니다. 그 얘기 조금 더 해보죠. 사진 속에 있는 부분이 예술의 전당의 모습인데요. 아주 곡선미가 돋보이잖아요. 원형이라던가 부드러운 건물 또는 부담감이 없는 자연 친화적인 형태로 건물이 조성되어서 세종문화회관과는 아주 묘한 대조를 이루게 되죠. 네. 자, 그래서 건축예술의 전당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브런치라고 해가지고요. 아침 겸 점심을 간단하게 제공해 주는 그런 공연도 많이 기획이 되었거든요. 남자분들은 그런 거 잘 안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엄마랑 같이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뭐 나이 들면 엄마랑 친구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가보면 실제 공연장에 그런 모습들이 좀 있죠. 실은 저 여러분들 우리나라 또 대단합니다. 여성, 남성 모든 분야에서 피아니스트 중에서도 뭐 전 세계를 적으로 인정받는 피아니스트가 배출되고 있고요. 남자뿐 아니라 여자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 말이죠. 그런 거 보면 또 우리 뭐 여러분들보다 약간 나이가 좀 더 있을까요? 우리 전 세계의 탑 피겨 스케이팅 가였던 올림픽을 동계올림픽을 제패한 김연아 선수도 있고요.
김연아 선수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또래 나이에서 현재 또 피겨스케이팅 분야에서 아주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보면 우리 사회가 정말 여러 분야에서 선진화가 돼 온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술의 전당 내부 모습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그 웅장한 모습, 또 군중 전체가 압도적으로 정면을 향해 응시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여기는 내부 공간도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배치가 되면서 입체적으로 관객들이 공연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내부도 상당히 환한 분위기고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대중가수 중에는 여기보다 더 많은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되면은 흔히 잠실 경기장 쪽을 활용하게 되죠. 잠실 경기장에 뭐 예를 들면 무슨 체조 경기장이라던가 올림픽 체조 경기장 혹은 올림픽 주경기장을 활용해서 대규모 공연이 전개되게 됩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좀 그걸 뭐 꼭 내군이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격식 있는 형태로 공연이 된다고 할 때는 뭐 예술의 전당 아니면 세종문화회관이 요즘도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우사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활용하시고 부모님들하고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교 가시면 다들 뭐 친구들,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또는 뭐 연인들 이렇게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또래하고만 가지 마시고 부모님하고도 한번 가면 세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뭐 소확행이라고 하나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걸 소확행이라고 한동안 우리 뭐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러한 걸 체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고요. 대학 뭐 가는 것 때문에 부담이 되시면 대학 합격 확정 짓고 네, 한번 다양한 부분으로 체험을 하러 떠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시대 때 IMF 사태라는 게 참 그 중계 많은데요. 이 IMF 사태는 김영삼 대통령 때 발생했고 이걸 극복한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도 대단한 업적들이 많아요. 금융실명제라던가 5.18 강조 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지정하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을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으로 확정하고 구속 기소한 부분이라던가 또는 뭐 지방자치제를 전면 실시했다던가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가고 OECD에 가입했다던가 뭐 대단한 업적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또 김대중 대통령도 업적도 많으시고요. 그런가 하면은 문제가 된 부분도 좀 있으셨죠. 자, 아무튼 그 IMF 구제 금융 어떻게 보면 국가가 달러가 없어서 국제적으로 달러를 빌려달라고 얘기하게 된 건데 물론 우리나라만 이랬던 건 아니에요. 그 시대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뭐 싱가포르, 뭐 홍콩, 필리핀, 베네수엘라,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심지어 인도까지 많은 나라들에게서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아무튼 우리 역사의 참 안타까운 장면인 거죠. 그거는. 근데 이거를 또 극복하는 데는 금모으기 운동이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받아 올리니까 전 세계에서 달러 내놓기 제일 좋은 게 금이니까요. 금은 전 세계 어딜 가도 황금성 돈으로 바꾸는 가치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많은 금이 나오면서 국제적으로 금 시세가 떨어지는 일도 한때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IMF는 우리 민족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일이기도 했고요. 이걸 아주 빨리 극복했다는 것은 또 대단한 우리만의 위용을 보여줬다. 또 그 과정에서 금모으기 운동 같은 것들은 세계인을 감동시키기도 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그 이전과는 뭐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었고요. 효율성이 강조가 되다 보니 지금 최저급여라는 게 김대중 대통령 때 제정은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최저급여가 아니라 기준급여 비슷한 느낌을 주기도 하게 되죠. 또 그런 과정에서 정규직을 못하게 되는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쩌면 여러분 부모님들도 겪었을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네, 그 IMF 시대를 겪게 되는 세대의 망탈리 때는 실직 또는 고통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우스갯소리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원래 정년이 65세 정도였는데 우리나라 65세 또는 빨라야 60세가 정년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특별히 자기가 사표를 쓰지 않으면 그 정년을 지켜주는 문화가 있었는데 현재는 공무원과 같은 일부 직종, 공무원 정교수, 대학의 정교수 정도와 같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정년 문화가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게 되고요. IMF 때는 그러한 정년이 더 낮아지고 회사를 나가라고 요구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56세가 되면 나가라고 한다. 이걸 이 부산에 있는 섬을 빗대서 오륙도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45세가 되니까 회사를 나가라고 한다. 4.5정 세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38세가 되니까 또 회사를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38선 세대다. 이런 이야기들이 횡행했었죠. 그때 참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아픔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 아픔을 딛고 우리가 세계 최고 레벨의 선진국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43회 한국사 능력시험 고급 문제 같이 한번 보면은요. 다음 경축서를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인데 지난 3년 반은 우리 외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190억 달러의 차관을 3년 앞당겨 전액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 때 IMF를 극복하게 된 큰 업적이죠. 이분은 이제 2000년 6월 15일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요. 김정일 북한 위원장과 했죠. 그 공으로 우리나라 최초이자 아직까지는 유일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1번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건 1972년 박정희 대통령 때가 되겠습니다. 2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된 건 1991년 노무현 대통령 때죠. 3번 6.15 남북 공동선언 이게 2000년 일로 김대중 대통령 때의 업적입니다. 정답이 되고요. 4번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서명은 1991년 노태우 대통령 때 또 큰 업적이잖아요. 5번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실현했다. 이산가족 고향 방문은 여러 정권에서 있기는 했지만 최초인 경우는 역시 1985년 전두환 대통령 때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 이 부분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요. 저랑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상당 시간 할애해서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 좀 해주셔야 되겠죠? 다음은 30일의 한국사 능력시험 문제를 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30일 한국사 능력시험 문제인데요. 네, 잠시만요. 여러분 출석 사진을 제가 좀 찍어놓고 자, 그런데 4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가 긴급 국제금융을 받아 국제통화기금의 일들에 대해 알고 싶다.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국제금융을 받게 되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 때가 원인이고요. 그걸 극복하게 되는 건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문제가 좀 모호하기는 하네요.
그러나 1번 새마을운동을 시작한 건 1970년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관련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돼 있고 현재까지도 아프리카에 또 중남미에 또 동남아시아에 이 새마을운동이 그대로 수출되고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큰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죠. 2번 미국으로부터 농산물을 무상으로 지원받는 건 6.25 전쟁 직후 굶어 죽을 때 얘기죠. 이승만 대통령 때고요. 그러나 그때도 경제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무상 지원을 받는 형태에서 달러를 빌려오는 차관 지원의 형태로 전환되게 되죠. 3번 외채 상한에 왜 금모기 운동을 전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아주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고요. 그렇게 보면 참 우리 민족이 저력이 있고요. 국민들이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4번 서독에 간부와 간호사를 파견한 건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제3공화국의 모습이 됩니다. 베트남 파병도 그러하고요. 65년이니까요. 5번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자유무역협정은 주로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거는 그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비교적 최근에 이런 잘 안 물어보죠. 너무 최근은 좀 문제 출제하기가 부담이 되죠. 관련된 분들이 다 살아있고 또 요직에 계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정도까지를 시험에 내는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문제까지.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31 항공사능력시험 중급 문제 49번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중요한 얘기 했는데요. 그동안 배운 내용을 2020년 수학능력시험, 한국사, 근현대사 10문제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올해 있었던 시험이야 학원이나 이런 데서 자료가 많이 나오고 학교에서도 자료를 나눠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제가 수학능력시험 기출문제 특강을 또 유튜브에 올리는 그 때가 되면 그거를 잘 좀 저랑 같이 활용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잘 좀 풍산기구를 잘 쫓아오시고요. 또 공부하시면서 애로가 있는 거는 카카오톡 또는 제 전화번호 다 아시잖아요. 이메일 주소도 아시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자주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거 문제 한 10문제 되는데요. 좀 쉬고 저하고 풀까요? 지금 시간이 34분인데요. 45분까지 좀 휴식을 취하고 저랑 같이 한국 수학능력시험 중에 근현대사 부분 풀어보고 그 다음 얘기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카메라하고 마이크는 좀 꺼놓도록 하겠습니다.